옛날 옛적 어느 여름날의 숲속에서는 특이한 모험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범실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경험했던 한 소년 윤서의 이야기입니다. 윤서는 항상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숲속에 가득하다고 믿었죠. 어느 날 윤서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했습니다. 휘파람을 부는 바람, 조절되는 새들, 그리고 그늘 속에서 속삭이는 나뭇잎들까지 마치 세상이 하나의 커다란 합창단처럼 느껴졌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윤서는 돌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작고 빛나는 돌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돌멩이는 평소 본 적이 없는 독특한 무늬로 마치 전체 우주를 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돌멩이를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고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잠깐 동안 윤서는 세상이 수수께끼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짧은 순간 동안 윤서는 주변의 나무들과 동물들 그리고 바람의 속삭임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자신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존재, 즉 범실론에서 말하는 신성과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윤서는 이 감각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어린아이, 상상력이라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자신의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 돌멩이를 찾기 위해 숲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을 뒤지던 윤서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마치 자연과 한 몸처럼 보였으며 윤서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자연이 너에게 속삭인 비밀을 들은 것 같구나. 윤서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범실론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고 하네. 내가 느낀 것은 그저 자연 속에 내재된 신성을 경험한 것일 뿐일세. 그러니 그 감각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 어디서든 자연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네. 그 후로 윤서는 숲을 방문할 때마다 더 이상 단순한 나무와 바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존재가 신의 일부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모든 생명체와 환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서는 자신만의 작은 모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그 어떤 과학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윤서에게 더 깊고 풍부한 삶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윤서는 자신이 느꼈던 신성과 자연의 연결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두가 자연과 신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을 너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윤서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낯선 땅 비타보레에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탐구의 언덕이라 불리웠고 주민들은 모두 철학자 혹은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마을에서는 매년 한 번씩 가장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철학적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에게 황금 비탑이라는 명예로운 상을 수여했습니다. 어느 해 이 마을에 젊은 철학자 나리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백지설에 대한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나리아는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으고 커다란 흰 보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머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이곳 비타보레와 매우 다른 세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공책 한 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공책은 처음엔 새하얀 백지였지만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 페이지마다 글자와 그림이 채워졌죠. 이 공책의 이름은 삶의 책이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경험이라는 잉크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며 공책에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쓰고 때로는 독특한 패턴을 엿보냈습니다. 그러나 삶의 책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책의 내용을 지울 수 없고 지혜를 늘려가는 방향으로만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공책의 내용은 자연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나리아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첫째 형제는 책이 거의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반면 둘째 형제의 책은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모험과 지식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사람들은 길을 잃고 혼란스러웠으며 방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들의 삶이 책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둘째 형제는 책 속 경험들을 통해 마을을 안전한 길로 이끌 수 있었죠. 그의 책은 비록 낡고 때때로 모서리가 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유용한 정보와 풍부한 경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형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책은 깨끗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지혜도 도움이 될 만한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삶이 백지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저 머무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공간을 지식과 경험으로 채워나가라는 의미라는 것을요. 나리아는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말했습니다. 존 로크의 백지설은 단순히 우리가
태어날 때 신선한 상태로 시작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경험으로 형성하느냐에 따라 삶이 깊이가 결정된다는 것을 뜻하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삶의 책을 풍성하게 채워나가세요. 사람들은 나리아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았고 그녀는 그의 황금 깃털을 수상했습니다. 그녀의 썰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비타보레의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화로운 작은 마을 놀리타는 한때 변화를 거부하고 전통을 엄수하는 곳에서 자부심을 느끼던 곳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며 수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전통과 규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일상에 커다란 파문이 일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롤리타에는 마녀의 숲이라고 불리는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미지의 존재와 위험한 마법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은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꺼렸습니다. 이 숲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리면 마을이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변화보다는 익숙한 안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화가인 엘라는 도전을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알랭 바디우이 사건 이론에 매료되어 일상의 연속성을 깨고 새로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에 빠졌습니다. 엘라는 당시 사랑에 빠졌던 철학자 남자친구 루크와 함께 마녀의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숲의 깊은 곳을 탐험하며 마을 주민들이 결코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숲 속 깊숙이 들어가던 그들은 고대의 폐허를 발견했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는 수백 년간 숨겨진 빛나는 크리스탈이 있었고 그 크리스탈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주변을 신비하게 물들였습니다. 엘라와 루크는 이 발견이 마을을 혁신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크리스탈의 힘을 통해 마을이 모르는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루크의 철학적 개념은 엘라의 그림에 힘이 되어 그들의 작품은 롤리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삶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마을 사람들의 낡은 사고방식을 흔들고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마을에 알려졌을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뒤흔들리고 전통적인 사고가 도전받으면서 혼란과 갈등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엘라와 루크는 바디우가 말한 진리에 대한 충실함을 통해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과 진리를 계속해서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롤리타 사람들은 크리스탈의 빛을 통해 숲의 신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은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일상의 반복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엘라와 루크의 사건은 단지 한순간의 파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디우이 사건에 대한 이론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건을 통해 새로운 진리를 마주하고 기존의 틀을 깨부수며 나아가는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그 사건에 충실하게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식의 숲이라는 신비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누구나 자신의 지혜를 탐구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철학자들의 모험지대였습니다. 이곳에 두 명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내부주의의 대가인 길버트 하먼, 다른 한 사람은 외부주의의 옹호자인 엑스터토 무어였습니다. 두 철학자는 서로 다른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먼과 무어는 어느 날 지식의 숲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진리의 수정을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났습니다. 이 수정은 모든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준을 제공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여행자들이 그들의 신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먼은 그의 튼튼한 가죽 노트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채로운 펜을 챙겼고 항상 내부에서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품고 출발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정당성은 개인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이유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달리 무어는 지식의 외부적 증거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망원경과 탐지기를 챙겼습니다. 그는 믿음의 정당성은 외부 세계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행 중 그들은 두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내면의 반성이라고 불리는 길로, 다른 하나는 외부의 관찰이라고 하는 길로 여러 증거와 외부의 통찰을 수집하는 탐험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먼은 내면의 반성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가진 이유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진리의 방향을 찾아갔습니다. 반면 무어는 외부의 관찰 길로 들어서 숲에 있는 다양한 생명체와 자연의 증거들을 수집하여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철학자는 드디어 지식의 숲중앙에 서 있는 거대한 진리의 수정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수정을 손에 넣으려면 그들이 가진 믿음의 정당성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먼은 자신의 모든 노트를 꺼내 과학적으로 분석한 근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내부로부터 산출된 확신과 논리의 결정체였습니다. 우어는 자신이 수집한 외부의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가 모은 것은 다양한 외부 관찰의 기록들로 사회적 합의나 물리적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진리의 수정은 두 철학자에게 모두 찬사를 보냈습니다. 각각의 방법이 다르게 보였지만 알고 보니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의 일부분을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정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내부와 외부의 조화 속에 존재하며 그 누구도 혼자서 완전한 진리를 볼 수 없느니라. 하먼과 무어는 그날 이후로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며 지식의 숲속에서 평화롭게 철학적 모험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접근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길버트 하먼의 인식론적 시각과 무어의 외부주의 관점이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